새벽의 여명이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를 부드럽게 감쌀 때 김민준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그의 아내 박하은은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작은 빌라의 공기는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이 순간을 사랑했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지훈으로서의 삶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온함이었다. 그는 일부러 어색하게 넥타이를 매는 척하며 하은의 도움을 기다렸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작게 한숨을 쉬며 다가와 그의 서툰 손을 밀어내고 익숙하게 매듭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의 손길에서는 언제나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났고 민주는 그 향기 속에서 위안을 얻었다. 당신은 정말이지 매일 아침 이걸 하면서도 아직도 익숙해지질 않네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애정 어린 타박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바보처럼 웃어 보였다. 이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조금은 어수룩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처녀 아내에게 의지하는 평범한 경비원 김민준. 그는 이 역할을 위해 말투부터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을 바꿨다. 하지만 가끔 그의 본능이 가면을 뚫고 나오려는 순간들이 있었다. 하은의 예리한 눈빛이 그것을 놓칠 리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늘 긴장해야 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현관을 나섰다. 하은은 문 앞까지 따라 나와 그의 옷깃을 마지막으로 정돈해 주었다. 오늘도 조심해요.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그녀의 걱정 어린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의 아내는 그가 밤새 지켜야 하는 호화로운 아파트 단지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민준이 근무하는 프레스티지 팰리스 아파트 단지로 가는 길은 언제나 복잡한 시장을 지나야 했다. 그는 일부러 사람들 사이를 어기적거리며 걷는 연습을 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을 뚫고 지나가던 그의 과거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장을 보고 있는 하은이었다. 그녀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안에서 마치 물 흐르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낭비도 없었고 주변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을 완벽하게 인지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과일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사과를 골랐다. 그녀의 시선은 단순히 사과의 신선도를 살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게 주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심지어 등 뒤에서 다가오는 소매치기의 기척까지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소매치기가 그녀의 가방으로 손을 뻗는 순간 하은은 몸을 살짝 돌려 사과를 하나 더 집어드는 척했다.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 하나에 소매치기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민준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식었다. 우연일까? 시골에서 막 상경한 순박한 아내의 움직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계산된 동작이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과값을 치르고 다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는 복잡한 심경을 애써 누르며 근무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날 오후 민준이 아파트 정문을 지키고 서 있을 때 그의 눈앞에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한 여성이 내리막길에서 그만 유모차를 놓치고 만 것이다. 유모차는 빠른 속도로 굴러내려가기 시작했고 바로 아래쪽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덤프트럭이 막 출발하려 하고 있었다. 여성의 비명과 주변 사람들의 경악 어린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민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번개처럼 달려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어수룩한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목표를 향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이었다. 그는 불과 몇 초 만에 유모차를 따라잡았고 트럭의 거대한 바퀴가 유모차를 덮치기 직전에 몸을 날려 유모차를 끌어안고 옆으로 굴렀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멈췄다. 아이는 무사했고 민주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을 뿐이었다. 사람들이 몰려와 그의 용감한 행동을 칭찬했지만 민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을 했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아니, 저도 모르게 그만 운이 좋았네요. 그는 다시 어수룩한 김민준으로 돌아가 사람들의 칭찬을 어색하게 받아넘겼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방금 자신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단 한 사람, 그의 아내 하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일부러 동네의 작은 공원을 가로질러 갔다. 그는 오늘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시장에서의 하은과 아파트 앞에서의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그런데 공원 한쪽 구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불량해 보이는 젊은이 몇몇이 포장마차 할머니를 둘러싸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돈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정말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그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다가가 술에 취한 척 말했다. 이보쇼, 젊은이들. 어르신한테 그러면 못 쓰지. 불량배 중 한 명이 그를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경비원 아저씨가 술 처먹고 용감해졌나? 꺼져. 민주는 일부러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척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은 철저히 계산된 실수의 연속이었다. 그는 발이 꼬여 넘어지는 척하며 상대의 다리를 걸었고 허우적거리는 팔은 다른 녀석의 턱에 우연히 부딪혔다. 주먹을 피하려 고개를 숙이는 동작은 뒤에 있던 녀석의 복부를 머리로 들이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모든 것이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다. 불과 1분도 안 되어 불량배들은 모두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민준이 곤란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고 있을 때 그의 등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괜찮아요? 돌아보니 하은이 장바구니를 든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의 헝클어진 옷과 바닥에 쓰러진 불량배들을 차례로 훑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온화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민준조차 읽을 수 없는 날카로운 분석의 빛이 스치고 있었다. 아, 하은, 당신 여긴 어쩐 일로? 별일 아니야. 저 친구들이 좀 취해서 내가 말리다가 그만 엉망이 됐네. 민주는 서둘러 변명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었다. 하은은 쓰러진 불량배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의 손길은 주저함이 없었고 급소를 정확히 피해서 가격당했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파악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민준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단순한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의심과 경계, 그리고 아주 희미한 실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다. 운이 아주 좋았네요, 당신. 저 사람들이 전부 제 풀에 넘어진 모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다. 자신의 정체가 아니라 자신이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그녀 역시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강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평소라면 제잘거리며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을 하은은 말이 없었고 민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은은 구급 상자를 가져와 민준의 손에 난 작은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어쩌다 이렇게 싸움에 휘말린 거예요?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하은이 소독솜으로 상처를 닦아내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라는 본질적인 질문의 다른 표현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늘어놓았다. 그냥 할머니가 위험해 보여서 나도 모르게,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치료를 마친 후 상처 위에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저녁 준비할게요. 피곤할 테니 좀 쉬고 있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평온했던 그의 위장 생활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진실을 드러낼 것만 같았다. 그는 아내의 정체에 대한 의심과 자신의 정체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든 하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쌕쌕거리는 고른 숨소리, 평화롭게 감긴 눈. 그녀는 누가 보아도 순박하고 사랑스러운 시골 여자였다. 하지만 오늘 낮에 보았던 시장에서의 몸놀림과 방금 전 자신을 향했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고향에서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서울로 올라와 꿋꿋하게 살아가던 여자.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해준 이야기의 전부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서재라고 해봐야 작은 방에 책상 하나 놓은 것이 전부였지만 그곳에는 그의 진짜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가 있었다. 그는 특수 제작된 노트북을 켜고 보안 프로그램을 여러 단계 거쳐 아우라 그룹의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의 손가락은 더 이상 어수룩한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다. 키보드 위를 폭풍처럼 오가는 그의 손놀림은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군주의 것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아내의 뒷조사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가장 혐오하던 짓이었다. 그는 진실한 관계를 원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아야만 했다. 자신의 곁에 누워있는 이 여자가 정말로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을 쓴 채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그는 결국 검색창에 박하은이라는 세 글자를 입력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검색 결과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녀의 신상 정보는 완벽하게 깨끗했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평범한 학교를 졸업하고 몇몇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서울로 올라온 기록. 그 어디에도 특수훈련을 받았거나 비범한 능력을 가졌을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평범한 삶의 표본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오히려 민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너무 완벽한 평범함은 그 자체로 가장 큰 비범함이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모든 것이 자신의 기우일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재벌가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으며 단련된 그의 직감이 박하은이라는 여자는
결코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침실로 돌아와 하은의 곁에 누웠다. 오늘 밤 같은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비밀을 품은 채 각자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며칠간 이어지던 평화는 동네 게시판에 붙은 낡은 공고문 하나로 깨지기 시작했다. 새 희망 재개발 사업 설명회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주민들의 얼굴에는 기대감보다 불안감이 먼저 서렸다. 김민준, 아니 강지우는 출근길에 그 공고문을 무심코 지나치는 척하며 내용을 빠르게 훑었다. 사업 주체는 아우라 건설, 바로 아우라 그룹의 자회사였다. 그의 미간이 저도 모르게 좁혀졌다. 그의 제국이 어째서 서울 변두리에 이 작은 동네에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이런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었다. 이것은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 즉 내부의 누군가가 그의 눈을 피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이라는 의미였다. 그의 머릿속에 즉각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야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남자, 부회장 최태석. 설명회가 열리기로 한 날, 동네 회관은 주민들로 가득 찼다. 대부분은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노인들이었다. 지훈은 비번이라는 핑계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하은 역시 이웃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 집도 쫓겨나는 건 아니겠죠? 라며 순진하게 물었지만 그녀의 눈은 회관에 들어서는 낯선 사내들의 동선을 놓치지 않고 쫓고 있었다. 곧이어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한 무리의 남자들이 들어섰고 그 중심에는 최태석이 있었다. 그는 기름을 바른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악어 가죽 구두를 신은 채 오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주민들을 마치 벌레 보듯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연설은 온갖 미사역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결국 하나였다. 헐값에 집을 넘기고 떠나라는 협박이었다. 여러분, 이 낡고 비좁은 동네를 서울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킬 기회입니다. 아우라 건설은 여러분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말에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한 노인이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질문했다. 그래서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거요? 최태석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그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개발에 반대하는 자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기주의자일 뿐이라고 몰아붙였다. 그 순간 지우는 최태석의 눈빛에서 탐욕 너머에 무언가를 읽었다. 그는 단순히 이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무언가 다른 검은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분명했다. 설명회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끝나고 주민들은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여 흩어졌다. 지우는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집으로 향했다.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되겠지. 그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로 동네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나빠졌다. 검은 옷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들이 동네 곳곳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태석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다. 그들은 대놓고 주민들을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지훈은 경비 근무를 서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는 그들의 차량 번호와 얼굴을 몰래 기록하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정보를 수집했다. 밤이 되면 그는 작은 서재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태석의 계획을 재구성했다. 아우라 건설의 재무제표와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을 해킹해 여러 번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 책정된 예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거대한 비자금 조성과
돈 세탁을 위한 위장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최태석이 있었다. 한편 하은 역시 동네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그들의 걸음걸이, 시선 처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은 일반인과는 확연히 달랐다. 최소한 중군사 조직 수준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녀의 잠들어 있던 과거의 감각들이 날카롭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장을 보러 가는 길을 매일 바꿨고 동네의 지리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 넣었다.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도주로 은신처, 그리고 무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확인해 두었다. 남편 민준에게는 요즘은 골목길 구경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라며 천진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위협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동네 전체를 향한 것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을 운영하며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던 할아버지의 가게에 불이 났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진화되었지만 가게는 엉망이 되었고 할아버지는 크게 상심했다. 모두가 최태석의 부하들이 저지른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경찰은 단순 누전으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 공포는 동네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훈과 하은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식탁 위의 무거운 침묵은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생각에 깊이 잠겨 있음을 말해주었다. 지훈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주민들이, 그의 아내가 위협받고 있었다. 그는 최태석에게 그의 방식대로 경고를 날려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김민준이라는 가면을 벗지 않고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하은은 남편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고뇌를 읽었다. 평범한 경비원이라면 동네의 불행에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도 저렇게까지 책임감을 느끼며 괴로워하지는 않을 터였다. 그녀는 오늘 불탄 식당의 잔해 속에서 일반적인 방화의 흔적과는 다른 전문적인 소이탄의 잔해를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살인 의도가 담긴 경고였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조직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여보, 하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우리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안 될까요? 여기는 너무 무서워요. 그녀는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남편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다. 만약 그가 평범한 남자라면 당연히 위험을 피해 떠나자고 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그녀의 예상을 벗어났다. 지우는 수저를 내려놓고 하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이렇게 도망치듯 떠날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수룩한 경비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하은은 남편에 대한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대답은 그녀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첫째, 그는 결코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 둘째, 그가 이 동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것.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그의 진짜 모습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 또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만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을 청했다. 하지만 둘 다 잠들지 못했다. 지우는 최태석의 자금줄을 끊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하은은 어둠 속에서 접근해오는 과거의 망령들을 상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조용했던 보금자리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각자의 세계에서 군림하던 두 명의 강자를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첫 번째 파문은 이미 시작되었고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세로 몰려오고 있었다. 식당 화재 사건 이후 동네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뿌리내렸다.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해가 지면 거리에는 인적이 끊겼다. 박하은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었다.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호신술 강좌를 열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배운 건강체조라는 그럴듯한 핑계는 그녀의 비범한 신체 능력을 숨기기에 더없이 좋은 위장이었다. 그녀는 할머니들에게 넘어지지 않는 법, 손목이 잡혔을 때 쉽게 뿌리치는 법 등 기초적인 동작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그 단순한 동작들 속에는 사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균형을 무너뜨리는 합기도와 유도의 핵심 원리가 녹아 있었다. 그녀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감각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전투의 기억을 서서히 되찾고 있었다. 그날도 하은은 강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평화로운 풍경에 미소를 짓던 그녀의 귀에 거친 오토바이 배기음이 파고들었다. 최태석의 부하 중 하나가 일부러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좁은 골목길을 질주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넘어지며 도로 한가운데에 놓였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비명, 아이 엄마의 절규, 그리고 무섭게 돌진하는 오토바이. 하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땅을 박차고 아이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가볍고 칼날처럼 정교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옆으로 구르는 동시에 발을 뻗어 오토바이 앞바퀴에 정확하게 걸었다. 오토바이는 균형을 잃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고 운전자는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하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아이의 먼지를 털어주며 엄마에게 돌려보냈다. 그녀는 당황한 척하며 넘어진 운전자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방금 그녀가 사용한 기술은 평범한 주부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정원 최정예 요원들, 그 중에서도 아르테미스만이 구사하던 특유의 발기술이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쌍의 눈이 있었다. 최태석의 부하 중에서도 가장 교활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전직용병, 암호명 독사였다. 그는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살아남은 그는 상대의 움직임만 보고도 그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전문가였다. 그의 눈에 방금 전 여자의 움직임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독사의 뇌리에 오래전 들었던 소문이 스쳐 지나갔다. 마카오에서 작전 중 사망했다는 전설적인 국정원 요원 아르테미스. 그녀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맨몸으로 수십 명의 적을 제압했으며 특히 그녀의 발기술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다. 독사는 설마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방금 목격한 그 군더더기 없는 동작은 그 소문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즉시 최태석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부회장님, 이 동네에 보통이 아닌 자가 숨어 있습니다. 방금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독사의 보고를 받은 최태석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여자 하나의 호들갑 떨기는. 하지만 독사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독사의 판단력을 믿었다. 그리고 전설적인 요원이라는 말에 그의 머릿속에 한 조직의 이름이 떠올랐다. 바로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범죄 조직 흑룡회의 숙적 국정원이었다. 최태석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정말로 국정원 요원이 이 동네에 잠입해 자신의 계획을 파헤치고 있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흑룡회에 막대한 검은 돈을 세탁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계획이었다. 만에 하나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흑룡회는 결코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어설픈 용역 깡패들을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독사, 지금부터 A급 경계 태세에 들어간다. 흑룡회에 연락해서 그림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쥐새끼 한 마리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동네 전체를 샅샅이 뒤져.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 살아있는 게 확인되면 조용히 처리해. 최태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림자는 흑룡회 내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실력이 뛰어난 암살 전문팀이었다. 이제 판은 단순한 재개발 분쟁을 넘어 거대한 범죄 조직과 전설적인 요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평화에 길들여져 있었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결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린 동네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살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 민준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하은을 보자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그의 말에 하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역시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서로를 걱정하는 평범한 부부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서재로 들어갔다. 하은은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폭풍처럼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평범한 경비원이 밤늦게까지 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박하은이 되기 전 아르테미스였던 시절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초소형 무선 도청기를 꺼내들었다. 남편을 의심하고 그의 사생활을 엿듣는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생존 본능이 이성을 앞질렀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으로 다가가 문 아래의 작은 틈으로 도청기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수신기에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그녀의 귀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닌 암호화된 데이터가 전송되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그녀는 경악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니었다. 군사급 보안으로 보호되는 특수 통신 장비였다. 그 순간 하은은 깨달았다. 자신의 남편 김민준 역시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만큼이나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남자 또한 경계해야 할 대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진실이라고 믿었던 남편과의 사랑마저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그녀는 깊은 혼란과 외로움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르테미스였다.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 밖에서는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과거의 적들과, 안에서는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미지의 남편과, 김민준의 서재에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최태석과 흥룡회의 검은 연결고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중심에는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는 이 평범한 동네가 있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무자비한 범죄 조직이 개입된 생존의 문제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떼어냈다. 액자 뒤의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차가운 금속 재질의 소형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복잡한 비밀번호와 지문 인식을 거쳐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투박한 위성 전화기 한 대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세상에 단 세 사람만이 아는 아우라 그룹의 황제 강지훈과 그의 그림자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는 이 전화기를 사용하게 될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최태석은 스스로 선을 넘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암호화된 번호를 눌렀다. 길지 않은 신호음 끝에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말씀하십시오. 목소리의 주인은 아우라 그룹의 감찰실장이자 선대회장 때부터 강씨 일가를 지켜온 충신윤 집사였다. 그는 지훈의 정체를 아는 극소수의 인물 중 하나였다. 지훈은 목소리를 낮게 깔고 짧게 말했다. 나다, 제우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제우스는 강지훈이 그룹의 모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절대적인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암호명이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이름이었다. 윤 집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답했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절대적인 복종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지금 즉시 새 희망 프로젝트로 유입되는 모든 자금주를 차단해 아우라 건설의 모든 해외 계좌에 대해 1급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특히 마카오와 케이맨 제도를 거친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지난 6개월간 최태석 부회장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플래그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질문은 받지 않는다. 즉시 실행하고 이 통화 기록은 삭제해. 명령을 마친 지우는 전화기를 다시 금고에 넣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는 다시 평범한 경비원 김민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방금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움직인 자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최태석에게 첫 번째 경고를 날렸다. 이것은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그는 최태석이 이 경고를 알아듣고 물러서기를 바랐지만 그의 탐욕을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았다. 같은 시각 최태석은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독사와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곧 이 낡은 동네를 밀어버리고 그 위에 자신의 황금성을 쌓아 올릴 생각에 도취해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스위스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 홍콩의 투자 파트너, 그리고 아우라 건설의 재무이사까지 모든 전화의 내용은 동일했다. 갑자기 모든 자금이 동결되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비명이었다. 최태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대체 무슨 짓거리들이야. 당장 원인을 찾아내. 그는 부하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알 수 없음 뿐이었다.
공격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그것도 그룹 내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을 가진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방식이었다. 마치 유령이 그의 돈줄을 하룻밤 사이에 증발시켜 버린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이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감히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설 만한 인물은 없었다. 그렇다면 외부의 적인가?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대기업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흔드는 것인가? 그때 그의 뇌리에 독사의 보고가 스쳐 지나갔다. 동네에 숨어 있다는 정체불명의 고수. 어쩌면 그자가 단순한 무술 전문가가 아니라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특수 요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젠장. 최태석은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의 이성이 분노에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그 동네에서 시작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힘으로 굴복시키면 된다. 그는 즉시 흥룡회에 연락했다. 계획 변경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 없어. 그림자들을 투입해서 동네 전체를 공포에 빠뜨려. 쥐새끼가 겁을 먹고 스스로 굴에서 기어 나오도록 만들어. 놈의 정체가 무엇이든 내 눈앞에 끌고 와. 최태석의 섣부른 판단은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지훈의 재정적 압박은 최태석을 물러서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었다. 돈줄이 막힌 그는 이제 이성을 잃은 야수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가 아우라 그룹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피곤한 얼굴로 귀가했다. 그는 하은에게 오늘 하루도 힘들었다며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투정을 부렸다. 하은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창밖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동네를 배회하던 늑대들이 이제는 피맛을 본 아이에나 때로 변했다는 것을. 그들의 움직임은 더 이상 단순한 감시나 협박이 아니었다. 그들에게서는 목표물을 사냥하기 직전의 살기가 느껴졌다. 지훈이 날린 한 수가 역설적으로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힘으로 아내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큰 위험을 불러온 셈이었다. 하은은 정체 모를 위협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서로의 비밀을 모르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폭풍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폭풍은 두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잔혹한 모습으로 그들의 문을 두드릴 참이었다. 최태석의 광기가 동네를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지훈과 하은의 집 안에도 보이지 않는 전선이 그어졌다. 두 사람은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의 신경은 온통 창밖을 향해 있었다. 밤사이 동네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어둠 속에 숨어든 그림자들의 숫자는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알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일상은 서로를 향한 치밀한 탐색전의 무대가 되었다. 지훈은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의심을 덮어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한 연극을 계획했다. 그는 자신의 수많은 부하 중 가장 신임하고 실력이 뛰어난 전직 특수부대 출신 경호팀장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박 실장, 내일 저녁 8시 월계 공원에서 나를 공격해주게. 아내와 함께 있을 거야. 진짜처럼 보여야 하지만 누구도 다쳐서는 안 돼. 특히 아내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하게. 다음 날 저녁 지훈은 하은에게 산책을 제안했다. 오늘따라 달이 밝네. 공원에 잠깐 나갔다 올까. 하은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순히 그의 팔짱을 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아침부터 남편의 미세한 긴장감과 동네 주변에 추가로 배치된 낯선 인물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며 오늘 밤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공원의 가장 어두운 길목에 접어들었을 때 복면을 쓴 거구의 사내가 칼을 들고 나타났다. 있는 거 다 내놔.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광기를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지우는 계획대로 하은을 등 뒤로 감추며 소리쳤다. 원하는 게 돈이면 다 줄 테니 제발 아내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그는 일부러 겁에 질린 경비원의 모습을 연기하며 어설프게 사내에게 맞섰지만 순식간에 복부를 가격당하고 쓰러지는 척했다. 이제 무대는 하은의 차지가 되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가 만약 훈련받은 요원이라면 본능적으로 반격할 것이었다. 하지만 하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였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멀리서 지켜보던 박 실장조차 순간 자신이 진짜 강도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였다. 강도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순간 공포에 질려 허우적거리던 하은의 발이 우연히 그의 발목을 걸었다. 강도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바로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지훈이 땅바닥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덮쳤다. 물론 지훈의 공격 역시 철저히 어설픈 몸싸움으로 위장되었다. 결국 강도는 젠장이라는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괜찮아, 하은, 이라며 떨고 있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하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가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충격에 빠진 아내를 위로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평범한 여자라는 증거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도를 완벽하게 간파하고 철저하게 연기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었다. 그녀가 강도를 넘어뜨린 발놀림은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았다. 지우는 아내라는 존재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제 공은 하은에게 넘어왔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배우를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정보 수집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가짜 일기장을 작성했다. 일기장에는 시골 처녀의 순수한 감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울 생활에 대한 두려움, 남편에 대한 애틋한 사랑, 그리고 동네의 흉흉한 사건에 대한 공포. 하지만 그 순진한 문장들 사이사이에 그녀는 전문가만이 알아챌 수 있는 미세한 모순들을 심어 놓았다. 존재하지 않는 고향 친구의 이름, 실제 날씨와 다른 그날의 일기, 그녀가 갔다고 적어 놓은 장소의 미묘한 영업시간 오류 등. 이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알아챌 수 없지만 누군가 작정하고 뒷조사를 한다면 반드시 걸려들게 되어 있는 정교한 덫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일기장을 일부러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하은은 잠든 척 숨을 고르고 있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지훈이 거실로 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탁자 위에 일기장을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손에 들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처음에는 아내의 순수한 마음에
미소가 지어졌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의 분석적인 두뇌는 하은이 심어놓은 미세한 오류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포착해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게 계획된 거짓 정보였다. 이 일기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다. 나는 당신이 나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의 진짜 모습은 당신이 이런 어설픈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순박한 시골 처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스파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일기장을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고 침실로 돌아왔다. 하은은 여전히 잠든 척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누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등진 채 누워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서로를 겨누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함정을 확인했고 서로의 능력을 가늠했다. 더 이상 순진한 부부 행세는 무의미했다. 이제부터는 두 명의 프로가 벌이는 진검승부였다. 하지만 그 차가운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우는 가짜 일기장 속에서 자신을 향한 아내의 사랑 고백이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은 역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남편의 모습이 연기였음을 알지만 그 순간 느꼈던 든든함은 진짜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속이고 시험하는 적이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끌리는 유일한 이성이기도 했다. 이 위험한 모순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아슬아슬한 탐색전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집 밖의 위협은 시시각각 그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자신이 내린 비밀 감사 결과를 분석했다.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된 자금의 흐름은 마침내 하나의 종착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카오에 본거지를 둔 흑룡회, 하이롱회, 아시아 최대 규모의 범죄 신디케이트였다. 최태석은 단순한 부패한 경영인이 아니었다. 그는 괴물의 머리 중 하나였다. 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자신의 안식처를 지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범죄 조직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과거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며 검토했던 국정원의 위험 조직 보고서들을 떠올렸다. 흑룡에는 마약 밀매, 불법 도박, 청부살인 등 손대지 않는 범죄가 없는 악의 축이었다.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는 흑룡회와 관련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몇 년 전 국정원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흑룡회 소탕 작전이 마카오에서 처참한 실패로 끝났던 일이었다. 조직 내부의 배신자로 인해 정예 요원들이 함정에 빠져 전멸했고 작전을 이끌던 최고의 에이전트마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지훈은 그때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흘려들었던 사건의 파편이 이제 자신의 턱 밑까지 날아와 밝혔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기업의 운명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박하은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처럼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몸에 새겨진 야수적인 감각과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기술이 있었다. 그녀는 며칠간의 끈질긴 미행과 잠복 끝에 동네를 감시하던 그림자 중 하나가 인근 폐공장에서 누군가와 접선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어둠을 타고 이동해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했다. 타겟 The Woman은 아직 특이 동향이 없다. 하지만 독사의 말대로라면 보통 내기가 아니니 방심하지 마.
위에서 성화다. 돈줄이 막힌 것 때문에 부회장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 조만간 직접 청소에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대화는 하은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접선 상대가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 그 짧은 순간 불꽃이 그의 손목을 비췄고 하은의 눈에 익숙한 문양이 들어왔다. 꿈틀거리는 검은 용의 형상. 흑룡의 하이롱의.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불태우고 동료들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을 지워버린 지옥의 낙인이었다. 마카오의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믿었던 정보원의 배신, 쏟아지는 총탄, 화염 속에서 쓰러져 가던 동료들의 마지막 모습. 그녀는 구사일생으로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조직은 그녀가 죽었다고 발표했고 그녀는 박하은이라는 유령으로 다시 태어나 복수를 다짐하며 숨어 지내왔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악연이 그녀가 겨우 찾아낸 이 작은 평화의 공간까지 쫓아온 것이다. 서재의 강지훈과 폐공장의 박하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같은 진실에 도달했다. 그들의 적은 흑룡회였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들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같은 원수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지훈이 느끼는 분노가 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은이 느끼는 분노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복수심과 생존 본능에서 끓어오르는 것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잠 못 이루고 거실에서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상대방의 눈빛에 떠오른 감정의 정체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한 의심이나 경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적을 앞두고 생과 사의 기로에 선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어두운 고뇌와 비장함이었다. 잠이 안 와요? 하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차분했다. 당신도 그런 것 같네. 지훈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는 아내의 눈에서 순박한 시골 여자의 모습이 아닌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무언가를 보았다. 하은 역시 남편의 눈에서 어수룩한 경비원이 아닌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고도 물러서지 않을 왕의 위용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가 같은 적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자신의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묘한 동질감과 위태로운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두 개의 강력한 힘이 하나의 지점에서 충돌하기 직전이었다. 흑룡회라는 거대한 어둠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들을 건드렸는지 깨닫지 못한 채 서서히 그들의 소굴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축축했다. 지훈과 하은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소파 양 끝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집을 감싸는 밤의 소리만이 들려왔다. 미세한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음 아래에 숨어 있는 부자연스러운 침묵. 두 사람 모두 폭풍이 문턱까지 다가왔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최태석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림자들에게 최종 명령이 하달되었다. 목표는 둘, 흔적을 남기지 마라.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고도로 훈련된 암살자들이 소리 없이 담을 넘고 잠긴 문을 열었다. 그들은 동네의 모든 CCTV를 무력화하고 통신망을 차단했다.
김민중과 박하은의 작은 빌라는 이제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된 그들만의 사냥터가 되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적, 텔레비전 소리마저 끊긴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하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그녀의 온몸의 감각이 비수처럼 날카로워졌다. 거실 창문이 미세하게 열리는 소리, 마룻바닥을 밟는 아주 희미한 무게감. 적은 최소 3명, 각기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나 어둠 속으로 몸을 녹였다. 그녀의 손에 가장 먼저 잡힌 것은 과일 바구니에 있던 단단한 사과였다. 어둠 속에서 한 명의 침입자가 그녀의 방향으로 다가왔다. 하은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가 적이 자신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 순간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손에 든 사과를 적의 관자놀이에 전력으로 던지는 동시에 몸을 낮춰 그의 다리를 걸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거구의 사내가 쓰러졌고 하은은 그의 손에 들려있던 단검을 빼앗아 들었다. 한편 서재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던 지훈 역시 정전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비상 전력 시스템마저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책상 및 비밀 공간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하은이 있는 거실로 향하려 했지만 복도 쪽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침입자의 기척을 느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적이 모퉁이를 도는 순간을 기다렸다. 침입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지우는 총을 쏘지 않았다. 소리는 더 많은 적을 불러올 뿐이었다. 그는 총의 개머리판을 이용해 적의 손목을 내리쳐 무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이어지는 동작으로 목을 가격해 단숨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그의 동작은 하은처럼 유려하지는 않았지만 한 동작 한 동작에 실린 무게와 정확성은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의 것이었다. 그는 쓰러진 적을 넘어 거실로 향했다. 거실은 이미 조용한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하은은 어둠 속을 누비며 2명의 적을 추가로 쓰러뜨렸다. 그녀는 가구들을 엄폐물 삼아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며 적들을 교란시켰다. 하지만 그림자들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남은 암살자들은 신속하게 대열을 정비하고 협공을 통해 그녀를 거실 중앙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포위망이 좁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지훈이 거실에 도착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칼날을 든 채 고군분투하는 아내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암살자들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소리를 아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탕, 둔탁한 총성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하은의 등 뒤를 노리던 암살자 한 명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하은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남편이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권총을 든 채 서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이 미리 설치해 두었던 비상회로가 작동하며 거실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갑작스러운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다. 헝클어진 머리, 날카로운 눈빛,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 하은은 피 묻은 단검을 역수로 쥔 채 전투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지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총구를 적에게 겨누고 있었다. 더 이상 어수룩한 경비원과 순박한 시골 아내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와 전설적인 그림자 요원만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충격, 배신감, 그리고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들이 감상에 젖을 시간은 단 1초도 없었다. 남은 암살자들이 동료를 틈타 동시에 덮쳐들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마치 평생을 함께 훈련한 파트너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이 정확한 사격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움직임을 제한하면 하은이 그 틈을 파고들어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다. 그의 전략적인 판단력과 그녀의 동물적인 전투 감각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는 그녀가 움직일 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그의 사각을 완벽하게 보호했다. 거실은 두 사람의 무대가 되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우아하게 어우러지며 죽음의 춤을 추었다. 마지막 암살자가 쓰러졌을 때 거실은 처참한 파괴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짙은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지훈과 하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아드레날린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 차가운 현실이 밀려왔다.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그들의 결혼 생활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이었음이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증명되었다. 그들은 지난 1년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로를 기만해온 완벽한 타인이었다. 외부의 적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총성보다도 더 크고 깊은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천천히 총을 내렸다. 하은 역시 손에 든 단검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두 사람의 무너진 관계를 대변하는 듯했다. 지훈이 먼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들렸다. 당신, 대체 누구지? 당신, 대체 누구지? 지훈의 질문은 파괴된 거실의 공기 중에 날카롭게 떠 있었다. 하은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과 배신감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지난 1년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누구였는가? 어수룩한 미소 뒤에 권총을 숨기고 있던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녀 역시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그 질문은 제가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평범한 경비원이 이런 총을 가지고 다니진 않죠. 하은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목격한 충격 속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서로를 탐색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아왔던 애틋한 감정은 간대었고 서로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두 마리의 야수만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총에 안전장치를 걸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내 이름은 강지훈,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다. 그의 고백에 하은의 눈이 커졌다. 아우라 그룹, 최태석, 흥룡회,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그녀가 숨어든 이 평범한 동네가 바로 적의 심장부였던 것이다. 이제 하은이 대답할 차례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박하은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지 너무 오래되어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어색했다. 박하은, 그리고 국정원 소속이었지. 암호명은 아르테미스. 이번에는 지훈이 충격에 휩싸일 차례였다. 마카오에서 전사했다는 전설의 요원.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가녀린 아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니. 서로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돈과 지위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녀는 그가 흥룡회와 한패이며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결혼을 위장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불신이 독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를 향한 의심의 칼날을 거두기도 전에 지훈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다. 최태석은 이번 습격이 실패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다. 다음번에는 더 큰 병력이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겠지. 여기서 서로를 의심하다가 같이 죽을 건가? 아니면 일단 살아남은 뒤에 이야기를 계속할 건가?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틀린 말이 없었다. 지금은 감정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생존이 우선이었다. 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즉시 위성 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했다. 코드 블랙. 30분 내로 처리조와 함께 빛을 포인트로 와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30분이 채 되기도 전에 검은색 SUV 차량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개인 경호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시체를 처리하고 혈흔을 지우고 파괴된 집안을 정리하며 모든 전투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나갔다. 하은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이것이 그녀의 남편이 가진 힘이었다. 그녀가 몸담았던 국정원조차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자본과 인력. 그녀는 지훈의 안내에 따라 그의 차에 올라탔다. 차는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둔 도심 최고층 펜트하우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소박했던 보금자리는 이제 과거의 신기루가 되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랑이 굴의 심장부로 들어와 있었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거대한 작전 지휘소를 방불케 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각종 데이터와 정보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어수룩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왕이었다. 그는 스크린 앞에 서서 하은을 돌아보았다. 이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할 시간이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번째 전략 회의가 시작되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스크린의 아우라 그룹의 내부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최태석이 흥룡회의 검은 돈을 어떻게 세탁하고 있는지, 그룹 내부에 포진한 그의 인물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해외 거점들의 위치까지. 그가 제공하는 정보는 거시적이고 전략적이었다. 그것은 적의 두뇌와 혈관을 해부하는 것과 같았다. 다음은 하은의 차례였다. 그녀는 지훈이 띄운 정보들을 보며 날카롭게 분석을 덧붙였다. 그녀는 흥룡회의 조직, 구조, 그림자와 같은 특수팀의 전술적 특징, 그들의 통신 방식,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직, 수뇌부의 심리 상태까지 그녀의 정보는 미시적이고 실전적이었다. 그것은 적의 근육과 신경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 텄다. 바로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었다. 지훈은 아내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범죄 조직에 대한 깊은 통찰력에 감탄했다. 하은은 남편의 압도적인 정보력과 거대한 판을 읽는 전략적인 시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속인 배우자가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에 오른 프로로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가기도 했다. 왜 경비원으로 위장한 거지? 국정원은 왜 당신이 죽었다고 발표했나?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짧고 핵심을 벗어났다. 이야기가 길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전쟁이 끝난 후로 미루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아직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공동의 적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목표는 같았다. 몇 시간의 회의 끝에 마침내 두 갈래의 반격 계획이 수립되었다. 지훈은 자신의 권력과 자금력을 이용해 최태석의 사업 기반과 흥룡회의 돈주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린다. 동시에 하은은 지훈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흥룡회의 핵심 행동대를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타격해 그들의 손발을 묶는다. 재정과 무력, 두 개의 칼날이 최태석의 심장을 동시에 겨누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나란히 서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작전 계획도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보고 있지 않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신뢰가 아닌 생존을 위해 맺어진 동맹. 사랑이 아닌
복수를 위해 합쳐진 두 개의 힘. 이제 그들의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다. 최태석과 흥룡애는 자신들이 잠자는 사자와 봉인된 여신의 콧수염을 동시에 건드렸다는 사실을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작전 개시일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다. 강지훈과 박하은은 펜트하우스의 지휘실 중앙에서 거대한 스크린을 마주하고 섰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화면이 분할되어 최태석과 흥룡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 자금 계좌, 그리고 흥룡애의 행동 거점인 폐공장의 실시간 위성 영상까지. 세상의 모든 기술과 정보가 두 사람의 손안에 있었다. 지훈이 하은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준비됐나? 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앞둔 여신의 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시작하지. 지훈의 한마디와 함께 거대한 폭풍이 최태석의 세계를 덮쳤다. 지훈의 팀은 일제히 움직였다. 가장 먼저 최태석의 비자금 내역과 흥룡애와의 커넥션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가 익명으로 주요 언론사와 검찰에 동시에 유출되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채널은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 최태석 부회장, 거대 범죄 조직 흥룡애와 유착 의혹, 같은 시각 증권시장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지훈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본을 이용해 아우라 그룹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를 실행했다. 언론 보도와 맞물린 주가 폭락은 개미 투자자들의 패닉세를 유발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최태석과 그의 라인에 있던 이사들이 보유한 막대한 주식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갔다. 그의 부와 권력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의 충복들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미 검찰에 체포된 후였다. 그때 그의 사무실 문이 열리며 윤 집사가 이끄는 감찰팀이 들이닥쳤다. 부회장님, 긴급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셨습니다.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지금부터 검찰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최태석은 자신의 성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느끼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인 흥룡애에 연락하기 위해 비밀 통신 장치를 켰다. 당장 와서 나를 빼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망친 놈들을 전부 죽여버려. 그의 절규가 폐공장으로 전송되었지만 그곳 역시 이미 또 다른 폭풍의 중심에 있었다. 하은은 어둠과 하나가 되어 폐공장에 잠입했다. 지훈이 제공한 최첨단 장비는 그녀의 능력을 극대화했다. 그녀는 유령처럼 경비 병력의 감시망을 뚫고 내부로 들어섰다. 공장 내부는 흥룡애의 핵심 행동대원들로 가득했다. 그녀의 등장을 알아챈 순간 경보음이 울리고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그녀를 향해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가녀린 여자가 아닌 죽음의 여신 아르테미스였다. 그녀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몸과 손에 든 한 자루의 단 것만으로 적진을 유린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적들을 분산시키고 각계 격파했다. 그녀의 춤사위 같은 몸짓에 흥룡애의 정예 조직원들이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과거의 악연과 마주했다. 바로 독사였다. 마카오의 망령. 역시 너였군. 독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두 명의 초인이 벌이는 싸움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독사는 아르테미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욱 강해져 있었다. 그녀는 독사의 모든 공격을 흘려내고 그의 빈틈을 파고들어 단숨에 제압했다. 그녀는 쓰러진 독사를 뒤로하고 공장의 가장 깊숙한 곳, 지휘 통제실로 향했다. 통제실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최태석이 없었다. 대신 수십 개의 모니터가 그의 사무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마카오 작전의 실패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담은 기밀 파일을 발견했다. 최태석은 처음부터 국정원 내부의 배신자와 손을 잡고 그녀의 팀을 함정에 빠뜨렸던 것이다. 모든 것을 알게 된 하은의 눈에서 뜨거운 분노가 불타올랐다. 바로 그때 통제실의 화상 통신 시스템이 켜지며 최태석의 절박한 얼굴이 나타났다. 거기 누구냐? 당장 와서 날 구하란 말이다. 그는 아직 자신의 기지가 전설적인 요원 한 명에게 초토화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은은 카메라 앞으로 다가가 차갑게 말했다. 오랜만이네, 최태석. 마카오에서 죽은 줄 알았던 친구가 인사하러 왔어. 최태석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의 절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은의 옆으로 또 다른 화면이 연결되었고 그곳에는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던 동네 경비원 김민준이 아우라그룹의 진짜 주인인 강지훈 회장의 얼굴을 하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 부회장, 해고, 통보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유감이군. 지훈의 냉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태석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평범한 동네가 아니었다. 그는 잠자는 신과 봉인된 여신의 영역을 동시에 침범했던 것이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두 사람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파괴해버린 절대적인 존재들이었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을 부수고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훈은 펜트하우스의 지휘실에서, 하은은 파괴된 폐공장의 통제실에서 스크린을 통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완벽하게 쓰러뜨렸다. 승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치열했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관계라는 또 다른 전쟁을 마주해야 했다. 스크린 속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최태석과 흥룡회가 무너진 후 며칠이 지났다. 세상은 아우라그룹의 스캔들로 연일 시끄러웠지만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고요했다. 파괴되었던 동네의 작은 빌라는 그의 팀이 완벽하게 복구해 놓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화려하고 넓은 공간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더욱 부각하며 텅 빈 감옥처럼 느껴졌다. 외부의 폭풍은 끝났지만 그들 사이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필요 최소한의 대화 외에는 말을 섞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하은을 위해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가 내놓은 음식은 어수룩한 김민준이 만들던 서툰 된장찌개가 아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정갈한 요리였다. 하은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지난 날을 확인시켜주는 듯한 저녁 식사였다.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면을 벗고 아우라 그룹의 회장도 어수룩한 경비원도 아닌 그저 한 인간 강지훈으로서의 이야기였다.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시작된 지독한 권력 다툼과 돈과 지위만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위선에 지쳐버렸다고 고백했다. 나는 진짜를 원했어. 내 이름이나 배경이 아닌
김민준이라는 사람 자체를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그 동네로 갔던 거야. 그는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게서 그걸 봤다고 생각했지. 꾸밈 없고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 물론 그건 역시 당신의 가면 중 하나였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까지 거짓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이제 하은이 대답할 차례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상처를 꺼내놓았다. 마카오에서의 비극적인 임무, 믿었던 상사의 배신, 그리고 눈앞에서 동료들을 모두 잃어야 했던 끔찍한 기억. 국정원은 흥룡애의 보복으로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죽음을 위장했고 그녀는 박하은이라는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나도 당신과 같았어. 죽음과 거짓말이 없는 평범한 삶을 원했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 당신에게서 그걸 느꼈어. 어수룩하지만 믿음직한 남편,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었지.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우리가 함께 만든 그 거짓말 속에서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자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각자의 세계에서 도망쳐 나와 평범함이라는 신기루를 쫓던 두 영혼. 그들은 서로의 거짓된 모습에 끌렸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감정은 누구보다도 진실했다. 그들의 결혼은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그 과정은 진짜였다. 그 깨달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을 허물어뜨렸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가 아닌 진심 어린 애정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진짜였어. 지금도 그래. 이제 김민준과 가짜 박하은은 없어. 하지만 강지훈과 진짜 박하은은, 우리 두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가진 제국의 황제가 한 여자 앞에서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하은은 대답 대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자의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미소를 지었다. 아우라, 그룹 회장님의 삶은 꽤나 지루할 것 같네요. 아마 실력 좋은 경호원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김민준의 어수룩한 미소도 강지훈의 위험 있는 미소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은 한 남자의 행복한 미소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과거의 상처를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몇 달 후 재개발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던 동네는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최태석의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켜냈다. 그리고 동네의 작은 빌라에도 다시 아침이 찾아왔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다. 하은이 차린 소박한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지우는 이제 더 이상 넥타이를 일부러 서툴게 매지 않았다. 오늘은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인데 늦으면 안 돼. 하은이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말했다. 걱정 마.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경호원이 내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 지훈이 웃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들의 일상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떤 비밀이나 거짓도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진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서로의 세계를 온전히 껴안았다. 때로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왕과 여왕으로, 때로는 이 작은 집에서 된장찌개를 나눠 먹는 평범한 부부로,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만의 완벽한 균형을 찾아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